자, 그 다음 내용을 나갑시다요. 자, 272쪽에 생태계와 환경. 자, 생태계와 환경은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자, 생태계는, 자, 생태계는 조금 중요하게 자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산에 어떤 지역에 토끼풀이 있다. 토끼풀. 그래서 토끼풀,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풀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개체로 불러. 개체. 이렇게 안 써줘. 자, 개체라고 자 부릅니다. 그러면 이 풀이 하나 있지는 않겠지. 풀이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체가 있어요. 여러 개체. 그래서 이런 여러 개체를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체는 하나고 같은 종 전체를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개체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동네에 개체군 A, 즉 풀만 있지는 않을 거야. 뭐 여우도 있겠고, 그죠? 토끼도 있겠지. 그러면 토끼도 한 마리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 풀을 먹는 토끼들이 여러 마리 있을 거야. 그래서 토끼 한 마리를 개체라고 부르고 그 여러 마리의 같은 종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이 이렇게 B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지역이 요 두 개체군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개체군 C도 있고요. 개체군 D도 있고요. 여러 개체군이 있을 건데 이런 개체군의 전체 모임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군집이라고 불러요. 군집. 단어 표현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지만 문제에서 자꾸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 생태계는 예를 들면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냐. 생산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생산자를 뭐 풀떼기 같은 거네. 만약에 토끼가 먹는다고 하자. 그럼 토끼를 우리가 뭐라 불러? 소비자 불러. 소비자.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 죽으면 다시 뭐예요? 땅으로 돌아가죠?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분해자가 필요해. 이거 포함해서 자, 분해자라는 것도 있어. 분해자. 우리는 이런 거를 생태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과학에서는 단순하게 생태계가 요거만 생태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 만약에 비가 엄청 내렸어. 그러면 비가 엄청 내리게 되면 생산자든 분해자든 소비자든 분명히 엄청난 피해 혹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피해를 보통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환경도, 자, 환경, 뭐 빛이든 온도든 습도든 바람이든 환경까지 모두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야? 생태계라고 부를 거야.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처럼 이렇게 생물들을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르고 환경은 생물은 아니니까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요인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이해되나? 그 다음 얘네들은 서로 뭐 하냐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얘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비가 엄청 내리면 생물들이 다 죽어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즉 환경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작용을 넣어. 작용. 더 중요해. 작용. 그 다음 생물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나요? 바꿔줄 수 있죠. 갑자기 뭐 어느 해에 뭐 동물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사병이 막 유행을 했어. 그럼 동물들은 다 설사만 해. 그러면 그쪽 지역은 다 황폐화될걸? 그래서 생물들이 환경을 또 바꿔줄 수 있어.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는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아마 물리 쪽을 좀 배운 친구들은 작용, 반작용이 그건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생명 파트에서는 좀 다른 의미니까 작용은 환경이 생물들한테, 반작용은 생물이 환경을 바꿔주는 과정. 그럼 혹시 생물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나요? 생물들끼리도 지금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우리가 걔를 뭐라 부를 거냐면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건데 이 상호작용은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주로 생명원, 뭐 고위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친구들만 따로 배우니까 단어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요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죠? 질문.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일단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글씨가 그냥 뭐 안 써지냐? 다시요.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환경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게 바로 작용이야.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작용 중에서 빛, 그렇죠? 온도, 습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 빛이 제일로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 까먹지 마세요. 빛에 의한 작용을 배울 건데 빛도 좀 디테일하게 다 배워요. 그래서 빛이 얼마나 센지, 얼마 동안 비추는지, 그 다음에 빛도 뭐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들어있거든요. 걔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한 가지는 그냥 살짝만 다루기로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빛의 세기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파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오케이, 이건 좀 어렵다 그랬어. 그 다음에 1조 시간 요 세 가지는 이게 왜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생명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2 내용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2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통합과학 내용은 너무 쉬운 거지.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자,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빛의 세기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빛의 세기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많이 들거든요. 자, 만약에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식물 세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뭐 핵 빼고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세포 장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엽록체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여기에 엽록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해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냐면 영양소를 가지고 산소를 이용을 해서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오는 거야. 뭐 이해되죠? 그 다음 이 엽록체는 광합성을 할 때 뭐를 흡수하냐면 CO2를 흡수해서 포도당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혹시 눈에 보이나요? 선생님,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결과 CO2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CO2를 밖으로 안 빼내고 그냥 얘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들어보세요. 광합성 할 때는 반드시 빛이 필요해. 그래서 엽록체가 작동할 때는 항상 낮에만 작동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빛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하는데 얘네는 낮이든 밤이든 항상 해. 항상.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잘 봐.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여기 이제 엽록체가 있어. 자, 지금 깜깜한 밤이야. 그러면 광합성 안 해. 오케이? 그러면 CO2 흡수하는 거 없어. 근데 호흡은 계속해. 그러면 식물들이 호흡을 추울 때는 많이 하고 좀 더울 땐 적게 이런 거 없어. 식물은 낮이든 밤이든 춥든 덥든 비 오든 아니든 항상 호흡량은 일정해요. 그래서 편의상 항상 CO2가 100개가 밖으로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상 100개의 CO2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깜깜한 밤이야. 엽록체 기능 못해. 미토콘드리아에서 CO2 지금 몇 개 나오고 있냐면 100개가 나오고 있어. 오케이. 갖다 버리고 있어. 사람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CO2가 지금 100개가 나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아침 쓱 됐어. 아침이 쓱 되니까 이제 뭐 하냐면 빛이 쓱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처음부터 광합성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적을 때는 광합성을 적게 해요.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적게 해서 CO2가 한 10개 필요하대. 그 CO2를 10개를 흡수하려고 봤더니 가까운 곳에서 CO2를 100개나 버리고 있네?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한테 10개를 받는 거지.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100개의 CO2를 밖으로 빼주려고 하다가
엽록체가 10개 달라고 하니까 10개 주는 거야. 그럼 바깥으로 몇 개 보내면 돼? 90개만 보내면 돼. 이 과정을 밖에서 사람이 봤단 말이야. 분명히 깜깜한 밤일 때는 뭐야? CO2를 100개를 내뿜고 있었어. 근데 햇빛이 들어가자마자 무슨 CO2가 90개밖에 안 나와.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 아, 호흡량이 줄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건데, X축은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빛의 세기라고 할 거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내가 뭐 할 거냐면 CO2 방출량이라고 할 거고, 위로 가는 거는 CO2 흡수량을 할게요. CO2 흡수량이라고 써놓읍시다. 그러면 빛이 없을 때는 CO2를 요만큼 내뿜고 있는 거야. 아까 쌤 편의상 뭐 100개라고 예를 들었다. 빛이 없을 때는 CO2를 100개를 내뿜고 있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호흡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학교에서 아마 안 배울 거예요. 안 배우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개념을 잘 못 잡더라고. 그래서 이미 일부러 어려운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빛이 점점 세질 건데, 호흡량이 바뀌나? 호흡량은 바뀌는 건 아니라 했어. 호흡량은 항상 일정해. 항상 이만큼 100개씩은 CO2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빛이 점점 세지게 되면 광합성을 점점 늘려납니다. 광합성이 점점 늘어나. 그 엽록체에서 아까는 빛이 만약에 빛이 1일 때는 CO2가 10개가 필요해. 그렇죠? 그다음에 빛이 3일 때는 CO2가 50개 필요해. 90개 필요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엽록체에서 필요한 CO2가 100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되나? 그 과정을 바깥에서 사람이 봤을 때는 엽록체가 하는지 몰라. 그냥 CO2가 몇 개가 발생하는지만 보이는데, 빛이 점점 세지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CO2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이거 증가하는 거 아니야. 자, 얘 감소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게 뭐야? 바깥으로 나가는 CO2도 없고 안으로 들어오는 CO2도 없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 말이 뭐예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시점. 호흡량이 CO2를 100개를 내뿜을 건데 엽록체에서 광합성 100개 필요하다.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CO2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빛이 이제 더 세죠.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여기서 나 CO2 150개 필요한데, 나 CO2 100개밖에 없는데, 그럼 100개라도 줘봐. 그럼 나머지 50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빛을 넘어가게 되면 CO2 흡수량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빛이 점점 세지면 광합성을 계속 무한대로 증가시키느냐? 그건 아니고요. 광합성이 할 수 있는, 엽록체가 할 수 있는 최대 광합성량은 결국 최대값은 정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배웠으면 여기 시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시점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보상점이라고 알려주는 쌤이 계시면 생명에 큰 관심이 있는 쌤이고요. 오케이?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요만큼만 광합성으로 인식할 거야. 근데 실제 광합성량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실제 광합성량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빛이 점점 세질수록 광합성량을 늘려간다. 최대값은 정해져 있다. 선생님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나무가 있어. 여기 나무가 있는데 요쪽 끝에 있는 나뭇잎은 빛을 잘 받아요. 그런데 여기 깊은 곳에 있는 나뭇잎은 똑같은 나무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빛을 잘 못 받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처럼 행동하면 얘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 하냐면 빛이 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량도 줄이고 광합성량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 여기 깊은 곳에 있는 애들은 거의 음지식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호흡도 적게 하고 광합성도 적게 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노란색으로 쓴 거는 빛이 충분한 곳에서의 이파리의 모습이에요 라고 해서 양지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엽이라는 단어를 써요. 양지식물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이파리란 뜻이야. 그 다음에 호흡도 적게 하고 광합성도 적게 하는 애들은 음지식물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음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이 양엽과 음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양엽은 면적 자체는 좀 좁아요. 대신에 두툼합니다. 왜? 햇빛이 많이 있으니까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 최대한 많이 이렇게 모아놨어. 반대로 여기 있는 음지식물 얘들은요, 빛을 못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파리를 최대한 이렇게 넓히는 거야. 최대한 이렇게 넓혀서. 그래서 이게 음엽이고, 양엽은 폭은 뭐랄까 이렇게 단면적은 좁은 대신에 두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양엽하고 음엽의 단면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래서 단면을 보시게 되면 광합성할 수 있는 세포들이 뭐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뭐 해면 조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울타리 조직이 두툼하다, 두껍다, 그러면 양엽. 울타리 조직이 조금 얇다, 그러면 대신 얇은 대신에 펼쳐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되나? 즉,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모양과 두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빛의 세기에 의한 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좀 어렵지만, 자, 실제 호흡량은 이만큼으로 안 변해요. 실제 광합성량은 이만큼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요만큼만 광합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좀 어렵죠? 오케이. 두 번째, 빛의 세기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파장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빨간색인 이유는 뭐예요? 빨간 빛을 그 물체가 흡수하기 때문인가? 아니죠. 중학교 때 배웠을까 아마?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란색인 이유는 파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식물의 이파리는 녹색이거든요. 왜 녹색일까? 녹색빛을 반사하는 거야. 햇빛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걔를 가지고 광합성에 써먹는데 녹색이 제일 맛이 없어. 그래서 녹색빛을 반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선생님이 특정 지역을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 내가 뭐 한 거냐면 요렇게. 자,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산이에요. 자, 산에 있는 애들 이파리들은 색깔이 녹색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녹색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애들은 햇빛이 여기까지 다 못 들어가요. 너무 깊은 데는 끼껏해야 적은 빛만 들어가는데,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빛이 에너지가 작아서 얘네들이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 그래서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여기 깊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빨간빛은 거의 못 와. 그리고 가끔 오는 게 파란빛이나 보라색빛이 와. 그럼 그거 감사하며 맛있게 먹는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럼 이런 애한테 빛을 비추잖아? 그럼 얘는 순간 뭐 하냐면 빨간빛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빨간빛을 반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곳에 있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빨간빛을 먹어본 적이 없어. 빨간빛을 주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못 먹는 건 줄 알고 빨간빛을 반사한다고. 그럼 사람이 봤을 때 얘가 빨간빛을 반사하니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깊은 바다에 있는 광합성하는 애들은 우리가 식물이 아니라 이제 조류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있는 애들한테 빛을 비추게 되면 빨간색을 싫어한
게 지금 편의사다. 빨간색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빨간빛을 반사해버린다. 라고 해서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홍조류라고 불러. 홍조류. 홍조류. 빨간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야. 빨간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얕은 곳에 있는 애들은 녹색 식물하고 똑같아요. 얘는 모든 빛이 다 들어와. 얘는 다 먹어봤어. 그래서 녹색이 맛없는 걸 알아. 그래서 얘네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빛을 반사하니까 뭐라 부를 거예요? 녹조류라고 부를 거고, 중간쯤에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갈조류라고 이제 불러서, 혹시 학교에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의 얘가 만약에 책에 나와 있다, 혹은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다, 그거 외우셔야 돼. 다음 중 갈조류인 것은, 다음 중 녹조류인 것은, 다음 중 홍조류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내용, 뭐 미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외워줄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뭐 했냐면 거의 똑같은 종이야. 똑같은 종인데 햇빛이 어떤 빛이 오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파장이라, 색깔별로, 파장별로 다르다. 이게 바로 그 빛의 파장에 의한 생물들의 이제 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1조 시간에 대한 자, 내용이에요. 이 1조 시간이 뭐냐면 이제 애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개화라고 그러죠. 이제 꽃이 피는 이제 계절, 시간 같은 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뭐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죠. 물론 온도도 중요하긴 한데 온도가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빛이 얼마나 비추냐에 따라서 그 개화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개화 시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시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요.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꽃을 이제 키워 볼 거야. 그래서 여기에 꽃을 이렇게 24시간을 두고 뭐 할 거냐면 이 정도를 밤으로 만들었어. 얘는 이 정도를 밤으로 만들었어. 해놓고는 여기는 낮이고요. 여기는 밤이 되겠죠. 그래서 낮이 길 때 꽃이 피는지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는지 이거 조사한 거야. 그래서 자, 실험을 자, 2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거 볼게. 얘는 낮이 길 때 꽃이 핀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꽃이 안 핀다고 할게. 아, 그럼 얘는 낮이 길 때 꽃이 피고 낮이 짧으면 꽃이 안 피나 보다. 오케이? 얘는요, 낮이 길 때 꽃이 안 피고, 오히려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더래. 뭐 그런가 보다. 좀 다르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일 거냐면, 얘는 낮이 길 때, 한자로 뭐라 부를 거냐면, 장일 식물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낮이 짧을 때 꽃이 핍니다. 라고 해서, 단일 식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오랜만에 하니까 이해될 것 같아. 자, 한 번만 더 실험을 하는데, 자, 똑같이 타임테이블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꽃이 피나 안 피나 자, 조사를 해 봤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실험에서 약간 실수를 하나 했어. 뭐였냐면 중간에 불을 켰다가 껐어. 이 불을 켰다가 끈 걸 우리가 섬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 장일식물은 낮이 짧으니까 꽃이 안 피죠? 맞습니까? 그런데 섬광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얘가 꽃이 피더라는 거야. 어? 다시요. 여기 있는 단일식물은 낮이 짧아. 당연히 꽃이 펴야 돼. 근데 섬광이 들어갔다고 꽃이 안 피더래. 그럼 이 실험 결과가 뭘 뜻하는 거냐면 섬광은 빛하고 똑같아. 빛이죠, 빛. 그래서 낮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 결론 얘기하면 꽃이 피고 안 피고는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완전 어려운 거죠. 다시요. 1조 시간은 우리가 햇빛이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섬광은 뭔데요? 섬광은 리셋된 거야. 그럼 얘네는 빛이 들어와 버리면 리셋돼서 밤이 요만큼 짧아서 꽃이 펴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자, 얘는 자, 낮은 짧지만 섬광이 들어오면서 밤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꽃이 안 피는 거야.
상황 이해되겠나? 그래서 요거까지 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려운 얘기 다 했어. 다 했고 나머지 중에서 예? 나머지 중에서 요 표현은 지금 지우고 갈게요. 좀 별로 안 중요하지만 요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자, 이것저것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풀떼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햇빛이 이렇게 비추잖아. 그러면 식물도 생장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호르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호르몬이 햇빛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데 있으면 항상 반대로 도망가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면 생장 호르몬이 이쪽은 자라고 이쪽은 잘 못 자라게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야. 즉, 태양을 좋아해서 태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태양을 싫어해서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장,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태양빛을 싫어해서 반대로 간다.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생태계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빛에 의한 작용이 제일로 어렵고요. 그 외에는 살짝 책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72쪽의 생태계. 자, 먼저 이번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소와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 환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까지 이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273쪽에 자, 빛에 의한 그 식물의 작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들이 넓은 대신에 좀 얇고, 양지식물, 양엽들은 좁은 대신에 두껍다. 그래서 우리 그림 보시면 뭐 울타리 조직, 이게 두꺼우면 강한 빛을 받는 잎이고 양엽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빛을 받는 애들은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좀 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얕은 곳은 녹조류, 그렇죠? 아주 깊은 곳은 홍조류. 이유는 빨간 빛을 먹어서가 아니라 빨간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라는 거. 평소에는 빨간 빛이 안 들어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빛의 방향에 대한 거. 자, 빛이 있으면 빛 반대 방향으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요기가 자라서 태양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1조 시간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빛에 의한 작용 말고 다른 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온도가 있죠, 온도. 그래서 이건 설명을 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북극적은 추워. 그럼 추우니까 체온을 안 뺏기기 위해서 동물들이 뭐 하냐면 자꾸 지방을 쌓아놔서 덩치가 큽니다. 대신 손발, 귀 이런 게 굉장히 작아. 열 뺏기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북극곰이라든지 북극여우 보시면 통통해요. 통통한데 귀 조금합니다. 반대로 사막에 사는 애들은 더우니까 몸집은 좀 날렵해. 대신 귀가 커요. 그래서 귀가 크다, 뭐 손발이 크다, 보통 이러면 더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고, 귀가 작다 이러면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서 온도에 따른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생물들과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생물 다르죠. 특히 사막에 사는 애들은 물 뺏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 뭐 키틴질이라 해가지고요. 그 식물들 중에서 이파리 표면에 이렇게 매니큐어 성분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걸도 있는 애들도 있어. 물 뺏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거니까 쭉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 뭐 쉬운 내용이니까 그렇죠?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막상 문제는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281쪽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